뭐 바로 하죠, 뭐. 네. 그 다음에 이제 협의의 소의 이익이죠. 협의의 소의 이익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보도록 할게요. 자, 협의라 그랬잖아요. 협의의 반대말은 뭐예요? 광의잖아요. 그렇죠? 광의.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원고가 될 수 있는 적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광의의 소의 이익이 있다 그래요. 이게 원고 적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협의의 소의 이익은 12조의 원고 적격의 전단, 후단의 소의 이익 같이 있는 거예요. 협의는 광의 이후에 협의를 이제 보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좁은 의미의 원고 적격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내가 법률상 이익이 있어요. 그래서 시비를 걸 수 있어요. 그런데 소의 이익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에서 하는 이유라는 어떠한 문맥적인 의미 있잖아요. 이거를 법에서는 이익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판사가 이 판결문을 써야 되는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판결문을 이 얘기는 또 뭐가 돼요? 당사자가 소송을 통해서 다투는 이유. 그렇죠? 그래서 당사자가 제소해야 하는 이유, 이런 것들이 바로 소의 이익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사법연수생 사건을 한번 우리가 다시 볼게요. 자, 행정청에서 사법연수생한테 파면을 때렸어요. 그런데 이제 이래서 을이 행정법원에 갔죠. 행정법원에 가서 시비를 거네요. 시비를 거는 와중에 소가 이제 막 진행이 돼서 막 갑론을박이 펼쳐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소가 진행되는 와중에 을의 나이가 예를 들면 45세가 넘었는데 사법연수원은 예를 들면 45세 이후에는 입소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을이 원래는 이 소송을 통해서 행정법원에 간 이유는 파면의 효력을 없애서 다시 사법연수원을 다니기 위한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판결문을 쓰는 이유도 얘를 다시 사법연수원에 들어가게끔 하기 위한 거잖아요. 만약에 끝까지 쓴다 그러면. 근데 뭐예요? 나이가 이제 도가 돼서 더 이상 사법연수원을 다닐 수 없다면 당사자든 법원이든 더 이상 판단할 이유, 주장할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처분의 효력이 도가하거나 자, 처분이 소멸한 경우 이런 표현을 했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제 더 이상 못 들어가는 거예요. 원상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원상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더 이상 이제 사법연수원에 들어갈 수 없는데 이 판결을 통해서 뭘 다투려는 거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경우를 협의의 소의 이익이 없으니까 링 밖으로 나가 이렇게 돼요. 보통 협의의 소의 이익은 처음부터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소를 제기할 때에는 있다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겠죠. 그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링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각하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또 다른 하나의 문제가 있는 게 예를 들면 내가 파면을 없애면 어떠한 효력이 생길까요, 여러분? 사법연수원에 들어간다는 거, 사법연수원 재입소. 이게 무슨 이익이에요? 주된 이유가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또 부수적 이익이라는 것도 있어요. 부수적 이익, 이게 뭐예요? 부수적 이유. 무슨 이유? 사법연수원은 공무원이니까 월급을 받죠? 그럼 예를 들면 파면이 9월 1일 날 내렸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 소송이 12월 1일 날 내가 이겨요. 그럼 어떻게 돼요?
소급해서 파면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다시 못 들어가죠. 그런데 요때까지 뭘 받아요? 9, 10, 11, 12, 그쵸? 3개월 동안 뭘 받을 수 있어요? 월급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부수적 이익으로 뭐가 있어요? 월급이 있네요. 그 다음에 파면이 국가공무원법상 어떠한 불이익이 있냐면 파면 처분을 당하면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어요. 근데 연수원은 못 들어가도 다시 공무원이 돼야 되는 필요는 있죠. 그런 부수적 이익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무원 자격. 자, 이런 부수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링에 계속 남는 거예요. 나가지 않아도 돼요. 그렇죠? 비록 내가 사법연수원에는 다시 못 들어간다 할지라도 다른 부수적 이익이 있다면 그대로 남을 수가 있는 거죠. 협의의 소의 이익은 이제 그런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문제는 과연 그러한 부수적 이익이 법률상 이익으로 인정될 만한 이유들이냐 이제 이런 것들을 배워 나가겠죠. 그 다음에 그러한 부수적 이익이 담겨져 있는 법령의 형태에 대해서도 좀 세부적으로 배워 나갈 거예요. 그건 좀 더 어려운 내용이지만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 나가면서 협의의 소의 이익과 관련된 부분을 검토를 해나가는 거예요. 협의의 소의 이익의 개념을 아는 게 중요하죠. 이익은 뭐다?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이유를 법에서는 있어 보이게 그냥 이익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너의 이익이 뭐야? 뭐 이런 거죠. 그럼 여러분 앞으로 법을 배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너 나한테 이러는 이익이 뭐야? 뭐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개념을 알기 위해서. 알겠죠? 자, 그게 협의의 소의 이익이에요. 자, 협의의 소의 이익이 부정되는 경우에도 우리는 링 밖으로 나가야 되는 각하 판결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피고 적격의 문제예요. 피고 적격.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피고가 될 수 있는 적법한 자격이죠. 그렇죠? 적법한 자격. 그걸 피고 적격이라 그래요. 자, 여러분 이걸 알려면 행정 주체라는 개념을 좀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이 주체라 그러면 보통은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 행정법은 여러분 쉽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뜬구름 잡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면 전혀 와닿지가 않아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 그런 직관적인 이해를 강사를 통해서 입체화시키는 게 제일 좋죠. 왜? 여러분은 전반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니까. 자, 주체는 뭐냐면 계좌가 있어야 주체예요. 계좌. 여러분은 주체예요? 계좌가 있잖아요. 여러분 주체예요. 인격 주체. 우리는 그걸 사인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자연인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자, 삼성은 계좌가 있나요? 계좌가 있죠? 그래서 법인이라고 표현을 해요. 인이죠? 이 인이 왜 들어간 거예요? 자연인 뭐 프로그램 그 인이 아니라 이 인이 뭐예요? 이 인이 인격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으로부터 보호받는 인격체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주체가 되는 거예요. 아까 입찰 보증금 국고 귀속 조치라 그랬죠. 그러면 국고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 세금 낼 때 어디다 내요? 국세는? 국고에 내는 거예요. 국가는 계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는 행정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쓰레기 봉투 사면 대한민국이라고 써 있어요? 아니면 거기에 관악구라고 써 있어요? 관악구예요. 그거 사면 어디로 돈이 들어가요? 지방자치단체로 들어가요. 그렇죠? 지자체도 뭐가 있다? 얘도 계좌가 있어요. 얘도 인격체예요. 주체가 되는 거죠. 근데 얘네들이 어떠한 작용을 해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은 그 밑에 무슨 기관이 있어야 작용을 하지 얘가 직접 움직일 수는 없죠. 여러분 국가를 본 적 있어요?
관념적이란 말이에요, 얘는. 그러니까 아이언맨으로 따지면 자비스랑 똑같은 거죠. 아이언맨은 뭐예요?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요 밑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기관이 있어야 돼요. 자, 요 느낌은 어떻게 가져가냐면 관악 세무서장이 여러분한테 지방세를 내라 그래요. 지방세 부과처분을 때리면 여러분이 내면 관악 세무서장 계좌로 들어가나요? 아니죠. 어디로 들어가요? 그렇죠. 지방자치단체나 또는 국고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주체한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얘의 법률적인 액션은 누구한테 귀속되는 거예요? 행정 주체한테 귀속되는 거예요. 이런 애들을 우리는 기관이라고 표현을 해요. 행정기관. 얘는 계좌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행정법을 배우면서 또 하나 여러분이 평소에 갖고 있던 인식이랑 바꿔야 되는 게 관악 세무서장이 만약에 신기훈이에요. 우리는 얘를 공부하는 거예요? 아니면 관악 세무서장이라는 관념적인 직책을 공부하는 거예요? 직책을 공부하는 거예요. 얘는 항상 바뀌어요. 다음엔 다른 애로 바뀌잖아요. 그게 아니라 관념적인 기관, 영원한 주체의 노예들, 관념적 노예. 그렇죠? 얘는 그 위에서 사실적으로 일하는 월급 받는 애일 뿐이고 이거를 우리는 행정기관이라고 표현을 해요. 얘가 거두면 그 돈은 누구한테 간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뭐가 없다? 계좌가 없단 말이에요. 주체예요? 주체가 아니에요? 주체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민사소송에서는 아까 피해자 을이 있고 그 다음에 가해자 갑이 있잖아요. 얘네 둘 다 계좌가 있죠. 소송을 수행하려면 계좌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관악 세무서장이 예를 들면 통보서 이렇게 보냈단 말이에요. 납입 통보서. 관악 세무서장 이렇게 보내요. 그렇죠?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일반 국민들이 볼 때 야, 너는 계좌도 없는 애가 무슨 그러면서 행정 주체한테 소송을 이렇게 알고 있는 국민들은 1%도 안 되겠죠. 여러분도 모르는데 국민들이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입법자들이 어떻게 예배를 둔 거냐면 국민들이 소송 수행을 좀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그냥 이렇게 처분서에 찍혀있는 얘 있잖아. 얘를 피고로 좀 편하게 해주자. 이렇게 해서 행정소송법의 피고 적격은 처분청으로 해준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예외의 원칙이에요. 예외죠. 얘는 뭐가 없는데? 계좌가 없는데. 이런 애들을 소송 능력이 없죠? 그렇죠? 계좌가 없으니까. 그런데도 얘한테 뭘 준 거예요? 피고라는 적법한 자격을 준 거예요. 어느 경우에만? 취소 소송을 중심으로 한 항고소송에서만. 왜? 처분서에 이렇게 찍혀있는 사람만 멱살 잡으라고 국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해 준 거예요. 이 원칙이 다 예외다? 예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외는 여기서만 인정되는 거죠? 그러면 당사자 소송으로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 계좌가 있는 애한테 멱살을 잡고 돈을 달라 그래야 돼요. 지위를 확인받거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대한민국을 피고로 해야죠. 돈이 있는 애를. 국가배상 청구 소송은 어떻게 해야 돼요? 피고가 누가 돼요? 대한민국이 피고가 돼야 돼요. 원칙이니까. 처분에 대해서 다툴 때는 처분서에 찍힌 놈만 상대하는 거예요. 그게 입법자의 의지예요. 예를 들면 보세요. 우리 판례가 그런 입법자의 의지에 따라서 똑같이 해석을 해요. 원래 아까 낙찰자에 대해서 부정당 제재 처분하잖아요. 제가 이제 부정당 제재 계약심의위원회에 이렇게 참석을 해보면 보세요. 예를 들면 여기에 있는 뭐 기조실장, 중앙행정청의 기조실장이 있어요.
근데 이 기조실장은 예를 들면 기재부 장관의 내부적인 위임을 받아서 여기 있는 거죠. 원래 기재부 장관이 해야 되는데 기재부 장관은 국회 가고 뭐 청와대 가고 바쁘니까 얘한테 내부적으로 위임을 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부적인 위임을 받았다는 얘기는 주인의 말을 들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예를 들면 부정당 제재 처분이 나갈 때는 누구 이름으로 나가야 돼요? 기재부 장관 이름으로 나가야 돼요. 그럼 이렇게 되죠. 기재부 장관 날인되고 부정당 제재 통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처분서 이렇게 나간다고 치면 그러면 얘가 뭐가 된다 그랬어요? 아까? 피고가 돼야죠. 왜? 처분서에 찍힌 놈만 상대하라는 게 입법자의 취지니까. 그렇죠? 근데 얘가 관종이야. 그래서 기조실장이라고 여기 찍었어요. 그러면 우린 피고를 누구로 해야 돼요? 기조실장으로 해야 돼요. 왜? 입법자의 의지가 그렇기 때문에 처분서에 찍힌 놈만 상대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어려워요? 쉽단 말이에요. 이 판례는 여러분이 하나만 원리를 알면 돼요. 원리는 원래 계좌가 있는 행정 주체가 모든 작용을 하는데 자비스잖아요. 아이언맨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이언맨들이 기관이에요. 처분서에 찍힌 그 기관만 상대하라는 취지로서 소송 능력도 없는 애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찍힌 놈이 예를 들어서 권한도 없이 찍었다. 그래도 걔만 상대하라고 하는 게 법의 취지잖아. 판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알겠죠? 이해되겠어요? 자, 그래서 기조실장의 날인이 찍혀있는 처분서에서 피고는 기조실장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도 지금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헷갈리죠? 그래서 일반 국민들은 더 헷갈려요. 그럼 어떤 규정을 두는 게 좋겠어요? 피고가 잘못 지정돼가지고 소가 각하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판사가 피고를 바꿔주기도 해요. 근데 소는 누가 돈 주고 샀어요, 지금? 원고가 돈 주고 샀죠? 걔가 돈 주고 산 걸 판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어요. 자, 소송의 개시와 내용과 종결 여부는 소를 제기한 당사자만이 처분할 수 있다는 원칙을 처분권주의라 그래요. 알겠죠? 근데 예를 들면 자, 기조실장이 찍혀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변호사가 멍청해가지고 기재부 장관을 피고로 해갖고 소장을 제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가 자, 원고 자, 처분서 좀 꺼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에 처분서에 누구라고 찍혀 있어요? 그러면 기조실장이라고 찍혀 있네요. 이러면 자, 처분서에 찍힌 애만 상대하도록 하는 게 취지니까요. 그렇게 변경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봐요. 왜? 얘가 주인이니까. 처분권을 갖고 있으니까. 변호사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원고한테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고가 변호사에 대한 신뢰가 완전 떨어지겠죠. 아니 뭐야? 피고도 잘 지정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겠죠. 원고가 변호사 쳐다보지도 않고. 그러면 그때 허가해줘요. 피고가 바뀌는 거예요. 그게 피고 경정제도예요. 그러니까 실무에서는 피고가 잘못 지정됐다 그래서 소가 각하되는 사례가 거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수험생의 입장에서 이 돌아가는 원리를 알아야 돼요. 피고라는 것은 행정주체, 그러나 행정주체가 관념이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고 실제로 작동을 하는 애들, 아이언맨들이 처분서에 도장을 찍으면 걔만 상대하면 되겠구나. 이것만 여러분이 파악하면 되죠. 자, 그러면 법령에 의해서 권한이 위임되거나 위탁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의해서 권한이 아예 넘어가 버려요. 그러면 넘어간 그 기관이 직인을 찍는 게 맞아요. 그러면 찍힌 기관만 국민은 또 상대하면 되죠. 그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 원리만 알면 피고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알겠죠? 자, 우리가 피고 적격과 관련된 부분을 봤고, 여러분 마인드맵에 보면 그래서 제가 피고 적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피고 경정을 링크를 해줬어요. 취지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수업을 진행하면서 저는 모든 내용을 요 내용 속에서 다시 수렴을 시킬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시험에 들어갈 때는 요 내용 속의 모든 내용이 입체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으면
행정쟁송은 끝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내용 속에서 흐름만 파악하면 쟁송의 모든 원리가 다 수렴되기 때문에 판례도 어떤 판례가 어디에 어떤 쟁점과 연계되는지를 계속 요걸 갖고 링크를 해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나중에는 여러분이 요 한 장으로 단권화가 될 수 있도록 마무리를 시켜주는 게 저의 목표니까 요걸 항상 갖고 다녀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피고 적격을 우리가 봤고요. 그 다음에 제소기간과 관련된 부분을 한번 보기 전에 전치주의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전치주의와 관련된 부분은 자, 아까 우리가 사법부 행정법원이라는 것은 2차적 판단인 복심이라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행정소송은 돈 주고 제기해야 되고 인지도 붙여야 되고 소송이 형식적이어서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자, 음주운전을 한 다음에 면허 취소 처분을 당하면 내가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행정심판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행정소송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자, 우리는 수업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음주운전에 대한 면허 취소를 때린 원처분 있잖아요. 원처분권자를 둘리라고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행정심판에서 판단한 예를 고길동이라고 배울 거예요. 자, 이렇게 공부를 하면 둘리하고 고길동은 어떻게 돼요? 한 집에 같이 살죠? 쌍문동에 살잖아요, 얘네가. 그렇죠? 그러면 권력분립 원칙에 위반될 여지가 없죠? 그 다음에 행정법원은 어떻게 돼요? 사법부기 때문에 동네가 아예 다르죠? 그래서 얘네들 사이에서는 권력분립이 지켜져야 돼요. 아까 행정청의 1차적 판단권 존중이라는 한계 속에서 고길동은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러면 이런 제도를 둔 이유는 뭘까요? 행정소송으로 가려니까 인지를 붙여야 돼요. 돈 들어가요. 이건 공짜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 각하 뭐 이런 거였고 엄격한 형식성을 요하고 오타도 있어서는 안 되고 서면도 굉장히 형식적으로 써야 돼요. 그 다음에 너무 오래 걸려. 근데 여기는 뭐 그냥 연필로 써서 내도 돼요. 사실 소송도 연필로 써서 내지만 그렇게 아무도 안 하죠. 여긴 진짜 연필로 써서 내.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둘리 뭐 이러면서 막 써도 받아줘요. 그리고 또 깎아주기도 해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행정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고길동은 어떤 애예요? 얘도 어디 소속이에요? 행정부예요? 사법부예요? 행정부에 있는 똑같은 행정청이에요. 예를 들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서울경찰청 옆에 보면 국민권익위원회라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있는 똑같은 공무원이 다시 들여다봐주는 절차예요. 심판. 그렇죠? 그래서 판결과 유사한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거를 행정심판 절차라 그래요. 자, 그러면 내가 모든 행정처분에 대해서 고길동을 거치도록 한다면 여러분 좋아요, 나빠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죠. 고길동이 여러분 손을 들어주면 되게 좋죠. 근데 손을 많이 들어줄까요? 한 집에 살고 있으니까 둘리가 고길동한테 난 진짜 잘못한 거 없다니까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대부분 다 그냥 통과시켜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행정쟁송 소송을 통해서 빨리 판단받고 싶은 것만 지연시키는 결과밖에 안 되죠. 그래서 임의적으로 고길동을 만나도록 해요. 만약에 필요적으로 만나게 하면 국민들한테 피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자, 행정법원에서 보세요. 자, 행정법원 입장에서는 고길동이 고마워요? 아니면 괘씸해요? 고맙겠죠? 왜? 내가 판단해야 되는 걸 고길동이 한번 들여다보니까 사건도 좀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얘가 깎아주면 나한테 안 오겠죠? 나의 부담을 경감시켜준단 말이에요. 고길동은 아주 고마운 친구예요.
행정법원 판사한테는. 그래서 임의적이지만 고길동이 좀 더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영역들이 있어요. 그게 국세, 지방세, 관세, 그 다음에 도로교통법, 그 다음에 공무원과 관련된 처분. 자, 이런 영역에 있어서는 고길동이 좀 잘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반드시 고길동을 거쳐야지만 판사를 만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예외적인 전치주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고길동이 대부분 또 깎아주기도 해요. 그러면 판사한테 안 오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를 임의적 전치주의라고 하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 고길동을 거치지 않고 판사한테 바로 오면 각하를 때려요. 왜? 들여다보지도 않고 소송 요건이 흠결됐기 때문에. 알겠죠? 자, 이 부분이 둘리와 고길동의 부분인데요. 자, 여기서 여러분 영순안을 들은 학생들을 위해서 좀 더 어려운 내용을 좀 들어가 볼게요. 저희 행정소송법 그 조문이 있는 분들은 19조를 한번 찾아볼까요? 19조? (19조) 단서를 보면, 자, 원칙적으로 행정 취소소송은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데 재결의 경우에는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자, 아까 사법연수생 둘리가 1차 처분청이죠. 얘가 뭘 때린 거예요? 파면을 때렸죠, 아까. 그렇죠? 그런데 얘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바로 법원 갈 수 있어요? 아니면 고길동 만나야 돼요? 고길동을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고길동이 파면에서 예를 들면 감봉으로 바꿔줬어요. 그렇죠? 근데 나는 감봉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러면 다시 법원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처분은 몇 개예요, 지금? 처분은 2개죠? 얘도 행정청, 얘도 행정청, 파면, 감봉, 어때요? 다 공권력의 행사, 구체적 집행행위, 권리 의무의 변동, 직접적인 발생, 모든 처분 요건 충족시켜요. 그러면 자, 둘리가 한 파면과 고길동이 한 감봉, 둘 중에 어떤 거를 대상으로 할지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자, 그랬을 때 입법정책적으로 어떤 걸 결정하는 게 좋겠느냐라는 거에 있어서 고민사항을 해결해 줘야 돼요. A와 B를 모두 대상으로 하면 판결에 있어서 모순저촉이 발생할 여지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한쪽으로 뭔가 몰아줄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행정소송법에서는 원처분주의를 하고 있어요. 자, 원처분의 원은 누구예요? 지금 둘리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은 2가지로 나뉘는데요. 자, 둘리가 한 처분이 대상이에요. 다만 고길동이 한 처분은 얘한테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만 얘를 대상으로 할 수 있어요. 얘가 고유한 위법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도 대상이 되고 얘도 대상이 되지만 모순저촉은 없죠? 왜 없어요? 얘한테 없는 얘한테의 고유한 위법이기 때문에 모순저촉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정리해야 돼요? 자, 둘리가 고길동보다 더 큰 경우, 잘못이 큰 경우, 이런 경우는 고길동의 고유한 위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고길동을 멱살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조건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둘리보다 고길동이 더 잘못해야 돼요. 고길동보다, 둘리보다 같거나 둘리보다 작으면 고길동은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원처분주의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걸 보세요. 파면이 세요? 감봉이 세요? 감봉이 세죠. 감봉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파면이 더 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고길동 단계에서 연수생은 피해를 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고유한 위법이 있어요, 없어요? 고길동한테 없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둘리만 상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원처분주의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원래는 고길동이 들여다 볼 수 있는 사건인데 고길동이 잘못 생각해가지고 야, 너 나한테 올 수 없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고길동이 봐야 되는 사건이에요. 그러면 둘리가 잘못했어요? 고길동이 잘못했어요? 둘리는 그런 잘못한 적 없죠? 고길동만이 그런 잘못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둘리, 고길동을 다 상대할 수 있죠. 모순저촉도 있을 게 없죠. 이 잘못은 둘리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원처분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둘리가 한 처분이 9월 1일이에요. 그 다음에 고길동이 감봉으로 때린 게 12월 1일이에요. 그러면 자, 원처분주의상 고길동이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고유한 위법이라는 거는 고길동만의 잘못이에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둘리, 고길동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만 고길동이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이거는 지금 어때요? 저렇게 됐기 때문에 둘리만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고길동이 얼마로 깎아줬어요? 감봉으로 깎아줬죠. 그러니까 둘리의 파면은 뭘로 바뀐 거예요? 감봉으로 바뀐 거죠. 그러면 대상 적격의 문제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둘리의 감봉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왜? 고길동이 바꿔줬으니까. 근데 고길동은 지금 대상이 아니야. 바꾸기만 했어. 그러니까 9월 1일자로 소급해서 감봉으로 바뀐 요 처분을 갖고 이제 시비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원처분주의 내용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면 제소 기간은 안날로부터 90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소 기간의 기준 시점도 9월 1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행정소송법에서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행정심판 재결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이라고 돼 있어요. 고길동을 만났으니까 고길동에 대한 재결서 정본 송달일로부터 예를 들어 재결서 정본 송달일이 12월 6일이라 그러면 이때로부터 90일 내에 어떤 거? 둘리를 피고로 해서 둘리의 감봉 처분을 대상으로 해서 행정법원에 가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요 부분이 고유한 위법과 관련된 원처분주의와 관련된 쟁점인데 사실 이 부분이 좀 어려워요. 근데 둘리와 고길동 요 관념 속에서 다 풀어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죠. 고유한 위법을 좀 더 한번 깊이 들어가 볼게요. 자, 예를 들면 고길동이 자, 일부 취소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변경 재결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변경 명령 재결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고길동은 이런 권한들이 있단 말이에요. 행정심판법에. 일부 취소라는 것은 자, 영업정지가 있는데 영업정지 6개월을 내가 3개월로 바꿔줄게 이거예요. 알겠죠? 자, 변경 재결은 뭐냐면 너 파면이잖아. 감봉으로 바꿔줄게 이거예요. 변경 명령 재결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야, 파면 있잖아. 감봉으로 바꿔. 누구 보고 시키는 거예요? 바꾸라고. 둘리한테 바꾸라고 하는 거죠. 고길동이. 그렇죠? 이게 변경, 명령, 재결 이렇게 세 가지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금 고길동은 둘리보다 더 고유한 잘못이 있어요? 이 세 가지 모두. 오히려 깎아줬죠. 고길동이 둘리보다 잘못한 건 없단 말이에요. 내용적인 측면에서. 그러면 둘리가 한 처분이 다 요걸로 이렇게 바뀐 상태에서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만 시비를 걸 수 있게끔 되는 게 이제 원처분주의 모든 내용이에요.
근데 이 개념 자체가 굉장히 기술적이기 때문에 관념적으로 둘리, 고길동, 고길동이 둘리보다 뭔가 잘못한 경우, 오히려 깎아준 경우는 잘못한 게 없죠. 그럴 때에는 둘리만 변경된 처분을 대상으로 해서 제소기간도 둘리가 한 처분일을 기준으로. 다만 재결을 거쳤죠. 고길동을 거쳤기 때문에 재결소, 정본,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렇게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처분주의는 이렇게 가면 좀 쉽게 볼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이렇게 큰 관념 속에서 하나 그려놓고 세부적으로 또 들어가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러면 제소기간과 전치주의의 문제도 다 해결이 되는 거죠. 제소기간은 법에 있는 내용대로만 하면 되는 것이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들은 바로 이렇게 제소기간이 개별적으로 좀 어렵게 되는 경우를 중심으로 문제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상적격과 그 다음에 전치주의, 그 다음에 제소기간 여기 하나의 세트로 나올 때 서브쟁점으로 제소기간이 잘 나와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 내용을 제소기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파악할 수가 있고 제소기간을 둔 취지는 뭘까요? 자,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아까 피해자 을에 대해서 피해자 을이 가해자 갑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데 있어서 제소기간이라는 건 없어요. 왜? 당사자의 권익에 대해서 서로가 다툴 때에는 엄격한 제소기간을 규정할 이유가 없죠. 근데 제소기간을 규정한 취지는 뭐라 그랬어요? 아까 여러분을 한 가지 가장 기억해야 되는 거 행정청의 1차적 판단 권한 존중 측면에서 일정 기간이 도과되면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시비를 걸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그 1차적 판단권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판사 입장에서는 제소기간을 엄격하게 하면은 좋아요, 나빠요? 좋죠. 한 달에 처리해야 되는 게 보통 100건이면 소제기의 기간이 잘못됐다 그래서 각하 때리면 60건이 예를 들어서 그냥 그걸로 각하로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제소기간은 우리 판례가 매우 엄격하게 봐요. 왜? 빨리 퇴근할 수 있으니까. 예외가 없어요, 거의. 알겠죠? 제소기간은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판례들을 이해하다 보면 쉽게 우리가 접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관할이라는 부분 한번 보도록 하죠. 관할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렇게 보면 돼요. 아까 얘가 형사 같은 경우에는 고향에 있는 지원에서 제기가 됐죠? 진행이 됐죠? 민사도 고향 지원에서. 근데 고향 지원은 의정부 지방법원 산하예요. 고향 지원도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다른 또 경기도 북부에 있는 지원들이 의정부 지방법원 산하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행정사건은 할 수가 없어요. 행정사건은 3명이 있는 행정부에서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의정부 지방법원이라는 데가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민사부. 자, 그 다음에 여기가 형사부. 그 다음에 여기가 행정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의정부 지방법원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건 관할의 문제가 아니에요. 관할은 주소예요. 요 개념이 중요해요. 법원의 주소지. 그러면 의정부 지방법원의 관할이 있다라는 건 의정부 지방법원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기재부에서 부정당 제재 처분을 때렸죠. 그러면 기재부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관할이 있어요. 그거는 대전지방법원이에요. 알겠죠? 왜? 세종시에 있죠? 그렇죠? 세종시를 관할하는 주소지 법원은 대전지방법원이에요. 그런데
중앙행정기관장이 한 처분에 대해서는 대법원 소재지에서도 할 수 있게끔 우리 행정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대법원 소재지는 뭐가 있어요? 서울에만 유일하게 행정법원이라고 또 따로 있어요. 그러면 얘도 관할이 있고 얘도 관할이 있고 둘 중에 아무 데서나 제기할 수 있는 게 바로 토지 관할이에요. 다만 아까 얘기했듯이 행정사건을 할 수 없는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행정사건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본원, 그렇죠? 본원에서만 권한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개별적인 규정에 의해서 행정기관장의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에서도 할 수 있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관할이고, 예를 들면 관할이 잘못된 경우에 사건을 이사시키는 것, 그거를 이송이라고 표현을 해줘요. 그런데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은 또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관할이 잘못됐다는 걸로 실무에서 각하가 되는 경우도 거의 없어요. 이송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아까 뭐가 있었어요? 피고 경정의 경우에도 피고 경정이라는 제도에 의해서 피고 때문에 각하가 되는 경우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관할과 피고 부분에 있어서는 실무의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송 요건이라는 것만 여러분이 파악하고 나머지는 크게 문제될 일이 없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와 관련된 요건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우리가 오늘 제일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반드시 인식해야 되는 부분은 행정청의 1차적 판단권에 대한 존중, 이게 사법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민사사건과는 달리 엄격한 소송 요건을 적시하고 있죠. 이러한 소송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흠결된 경우에는 링 위에 올라갈 수조차 없게끔 되는 각하 판결을 받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7가지의 요건들이 충족되었을 때 비로소 링 위에서 누구 말이 맞느냐에 대한 싸움이 전개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전에 보시면 여러분 마인드맵에 보세요. 전에 있는 내용이 바로 링 위에 올라가서 원고와 피고가 싸우는 로직이에요. 근데 이 부분은 여러분이 배울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은 기의 80%를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승과 결을 배워나가야 되는데 이거는 기의 하나의 기술적 요건들과 기술적 효과들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씩 배워나가면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소송 요건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 취지를 여러분이 큰 그림 속에서 파악해 나가는 것들이 가장 선결 과제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런 것들을 하나씩 배워 나갈 테니까 여러분이 이제 수업을 진행하면서 세부적인 내용들은 판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배워 나가도록 할 거예요. 알겠죠? 자, 아무튼 여러분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소송 요건과 관련해서 개념적인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봤고요. 세부적으로 또 개별적인 내용들은 수업을 진행하면서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고생했습니다. 네. 질문 있는 분들은 와서 질문하세요.